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오늘부터 민법 기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를 할 때 민법을 가장 먼저 공부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그만큼 공인중개사 민법이 전체 과목들을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할 내용도 많고 아무래도 난이도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저희와 함께 기초부터 탄탄히 다져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석 교수입니다. 우리 이 과정은 바로 민법의 기본 원리와 그 체계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입문 과정이지만 기본적인 체계와 그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의 그 체계를 먼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민법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민법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여기는 주로 구체적인 개념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별적이고 그 체계 전체를 통괄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추상적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권법 파트입니다. 이 물권법 파트는 우리 재산권의 관계 중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는 법이죠. 그것을 우리 민법이 여기서 정리해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바로 계약법 파트입니다. 이것은 계약법을 통해서 계약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약은 바로 채권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죠. 그것을 이제 규율하는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약에서는 이 법 체계 안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을 공부하고 그 계약 안에서 공통적인 내용도 함께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의 전반적인 세 파트에 민법 총칙 그리고 물권법 그리고 계약법 이렇게 공부하고요. 그 민법의 특칙으로서 우리는 민사특별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법 안에서 구현하려는 그 개개인의 권리관계를 조금 다른 내용의 특별한 제도들이나 또는 특별히 누군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법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민사에 관하여 특별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해서 민사특별법이라 하죠. 이 민사특별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5개의 법률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게 되겠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이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제도들을 민법과 비교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 목차 전체를 여러분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아주 체계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민법 총칙, 물권, 그리고 채권 안에서의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를 민법에서 다루고 그다음 민사특별법은 5개 법률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민법 총칙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민법 총칙 안에는 다시요 그 안을 체계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보면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요.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리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권리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하는 현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권리의 변동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요. 이 권리 변동을 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사표시예요. 즉 개개인이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과 거래할 때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겠죠. 이때 상대방한테 이 표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권리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바로 대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리라는 제도의 전체적 체계를 여기서 공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의사표시와 대리의 제도를 통해서
당사자가 권리를 만들어내고 의사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 안에 과연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느냐, 즉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무효하고, 그러한 무효 사유일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과연 그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즉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그리고 취소라는 제도는 독특한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로지 민법 안에서 이 취소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제도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효와 취소는 우리 거래 행위 속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당사자 의도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무효와 취소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부관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대단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관이란 말은 사회에서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시면 조건이나 기한이란 것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조건이나 기한이란 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내용의 결과를 제한하려고 특별히 붙이는 내용이 바로 조건이나 기한이라고 그래요. 조건이란 것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장래에 불확실한 내용을 실현되면 당사자 의도가 발생하거나 또는 당사자 의도가 소멸한다라는 제도가 바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죠. 그에 반해서 이 기한이라는 것은 장래에 확실히 도래할 사실에 의존해가지고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여기서 규율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민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에 공통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규칙들이다라고 해서 민법 총칙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차근차근 그 개념과 그 제도를 정리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리 변동 하면요, 도대체 권리 변동의 개념, 뜻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첫 번째 줄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란 것은 권리의 발생이나 변경이나 소멸하는 현상을 전체를 아울러서 한마디로 할 때 바로 권리 변동이라고 하죠. 이 권리 변동은요, 권리의 발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권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발생했어요.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오는 형태의 취득이 있다 이거죠. 발생하는 경우가 되죠. 그것을 우리는 각각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의 모습에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요, 그 두 번째 내용은 권리의 변경인데요. 이 변경에는 권리 안의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권리가 구성되는 모습은 이 세 가지 형태의 권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권리 안에는. 그래서 권리의 변경이다라는 것은 권리의 구성 요소인 주체나 내용이나 작용이 변경되어서 다른 내용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것을 총 말해서 권리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의 소멸하는 현상은요, 다시 구체적으로 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건물에 만약에 낙뢰가 떨어져서 건물이 전부 다 소실되었다, 불이 나서.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해 버리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절대적 소멸을 한다 이거죠. 이에 반해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 버리니까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것을 뭐라 하냐? 상대적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라고 해서 상대적 소멸 이렇게 합니다. 이 상대적 소멸은 그 권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유권을 을에게 만약에 이전해 줘버리면 그 종전에 갑이라는 사람에 있었던 소유권은 소멸하고 없죠. 그러한 현상을 뭐라 하냐? 그 갑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현상의 각각의 모습을 정한 것이죠. 이렇게요. 자,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표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크게 그죠.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이다. 그죠. 변경은 주체가 변경하는 것, 내용이 변경하는 것, 작용이 변경하는 것이 있다. 그다음에 권리가 소멸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모습은 영원히 소멸하는 것을 절대적 소멸이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종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은 이해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말입니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팔았다라고 해볼까요? 저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것을 을한테 이렇게 팔았다고 해보세요. 을에게 소유권 넘겨버리면 이 을에게는 소유권이 발생하죠. 이거는 생깁니다. 발생.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사라지죠. 소멸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을 여기서 보시면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발생했는데 이 발생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와서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런 용어를 이런 상황에서 각각에게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권리 변동에 관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요, 권리의 변동의 원인인데요. 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라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즉,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세히 공부해야 될 대상인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 민법 안에서 사람의 행위라고 하면 이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계약을 하든 아니면 단독 행위라는 혼자 하는 행위를 하든 유언 같은 거죠. 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라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행위를 하든 아니면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죠. 이런 걸 우리는 합동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합동행위를 하든 이러한 행위를 모두 우리 민법 안에서 하는 행위니까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 법률행위 때문에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권법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시효취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법 규정에서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즉 이것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라는 것은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권리의 발생을 또는 변경을 또는 소멸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는요, 개개인에게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개개인이 행위를 통해서 권리 의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권리 변동은 바로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5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이 5줄이 사실은 우리 민법 전 분야를 다 커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습득할 거니까 지금 첫 술이에요.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내가 이해 잘 안 되는데 라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후에 하나씩 정리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률행위. 자, 이 법률행위라는 것이 사람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민법 안에서 사람의 행위 이렇게 하면 이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법률행위가 뭘까? 이렇게 하면 이것을 교과서 내용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법률 효과라는 권리 의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사 표시를 통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 그래요. 다시요. 어떤 권리나 의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사자가 의도를 결심해서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 이것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냐면 여기는요. 바로 매매 행위라든지 또는 뭐 임대차 행위라든지 뭐 교환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행위들이 바로 전부 법률 행위예요. 왜냐하면 매매할 때는요. 매도하는 사람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서로 야, 너 그 건물 나한테 팔래? 이렇게 제시하면요. 그 주인이요. 그래 팔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계약 속에 보면 한 사람이 살려는 의사를 한 사람은 팔려는 의사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매는 법률 행위라는 행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당신 건물 내한테 내 보증금 5억 줄 테니까 또 월세 내가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건물주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임대차 계약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때 임대차 계약은 역시 여기에 보시면 그러한 권리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세의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효과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당사자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죠. 그 표시를 통해서 뭐예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행위를 뭐라 한다?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법률 행위 개념을 요 세 가지의 단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 효과를 의도하는 법률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사자는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당사자 간에 의사 표시를 해서 반드시 법률 요건 형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법률 행위라는 개념을 규정하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요, 이 법령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라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법률 효과를 만드는 이 법률 행위는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의 가장 중요한 실현 수단이 바로 법령이죠.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의도를 가지고 함으로써 드디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하면 법률이라는 거예요. 즉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 하면 바로 법률 행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에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 그래요. 요소.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소가 뭐냐 이 말이죠. 자, 여기는요. 이 법률 행위를 만드는 요소에는 두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누어요. 법률 행위라는 이 행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이걸 성립 요건이라 그래요. 만들기 위한 요건이죠. 그런데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인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냐면 유효라 그래요. 유효. 유효를 다른 말로는요. 유효를 효력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해요. 효력.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립되어 있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효과를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권리 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도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냐면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즉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런 뜻입니다.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것을 효력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 행위의 요건의 형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으로 나뉜다. 여기서는 여러분 알아두실게요.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하고 효력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를 나중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입문 과정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심화 과정에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성립 요건에 어떤 것이 있고 그 의미는 어떤 것이다. 그리고 효력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개개의 요소 하나하나는 어떤 내용을 갖는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법령을 만들려 그러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의도를 가져야 돼요. 목적.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 목적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표시해야죠. 이렇게. 그래야 법령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매매 계약이라는 법령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요, 야, 나 이거 팔 테니까 사줄래? 라고 팔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표시해야죠. 그걸 의사를 표시한다 한단 말이에요. 의사 표시. 그러면 그 상대방 매수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아, 그 대금 주고 내가 살게 라고 표시해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살 의도인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죠. 사겠다라고. 그죠? 이렇게 해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의도를 가져야 되겠고,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의사를 표시하겠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최소한 법령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이 효력 요건은 다양한 내용으로 존재합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당사자야 돼. 사람이야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의도인 목적도요, 일정한 요소를 갖춰야 돼요. 그 내용이 예컨대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죠? 또 의사표시라는 그 요소에도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하죠. 자, 맘먹은 내용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할 때도 일치되게 하죠. 머릿속에는 내가 10억에 팔아야지 마음먹었는데 밖으로 표시할 때는 1억에 판다라고 표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의사 표시가 일치한 내용으로 해야 유효한 효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의사 표시를 할 때는 누구로부터 간섭도 안 받아야겠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해서 상대방한테 표시하겠죠. 이게 뭐냐? 흠 없는 완전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나 강박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상대방한테 표시했을 때 드디어 그 의사표시가 유효한 법령을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는 효력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에 바로 성립요건, 효력요건 개념이네, 그죠? 자, 그러면 성립요건을 흠결했다면 당연히요. 그러면 성립할 수 없다가 되겠죠. 따라서 불성립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하면 유효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다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가 아닌 것은 뭐냐?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우리가 민법 체계를 공부 전체 목차를 봤을 때 이랬죠.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 체계, 민법 체계 안에는 무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상태도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특이한 민법의 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취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취소에 관한 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무효 취소 전체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에 효력 요건이 흠결이 생기면 그 법률행위라는 사람의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 대상이 된다라는 뜻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에 있는 불성립이라는 개념하고요, 무효 또는 취소라는 개념은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 아니란 거예요. 불성립하다, 불존재한다라는 것은 아예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무효다, 취소다라는 말은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즉 매매계약을 예를 든다면 매매계약이 불성립했다라고 하면 매매계약이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은 존재하지만 효력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성립이라는 개념하고 무효라는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성립 요건은 반드시요, 유효가 됐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효력 요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아니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만약에 법관 앞에 갔다면 이걸 입증이라 그래요. 입증이란 말은 법관 앞에 갔을 때 누가 주장하고 그 사실을 판사는 믿어주세요라고 증명하느냐라는 문제예요. 그걸 입증이라 그래요. 그 입증은 여기에 효력 요건은요, 그래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이렇게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일괄했어요.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립 요건, 이 부분이 전부 성립 요건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여기 전체가 효력 요건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 내용은 앞으로요, 심화 과정에 가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이 계계의 어떤 의미인지는 그때 공부하고, 아, 이 체계가 이렇게 각각 요소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첫 시간을 전체적인 목차 정리하시고요, 또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을 이번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정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했죠, 그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민법 총칙을 같이 공부하는 첫 강의였는데요. 아무래도 기초 강의이다 보니까 좀 용어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